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든라이프 아카데미 오늘 생활법률 10회차 가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중에서 가족관계 문제가 제일 힘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만난다거나 이웃집, 이웃 사촌을 만나는 거는 사실 보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또 회사에서만 보면, 또 제한적으로 만나다 보면 조금 피할 수 있겠지만, 가족은 사실 생계를 같이 하고 또 생활을 같이 하고 동거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다 보면은 사실 남보다 못하게 더 힘든 경우가 많지요. 그 중에서도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가족 중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친족편에 보면 이 혼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녀가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인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혼이 된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혼인 신고는 법률혼의 어떤 형식적인 성립 요건이긴 하지만 그렇게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혼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사실혼이라고 이제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하지 않고 그냥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경우 사실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둘 차이는 혼인 신고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혼도 우리 민법상의 법률혼은 아니지만 판례와 입법을 통해서 일부 보호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혼인 의사가 있는지, 또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상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실체가 있는지, 사회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등등을 보고 사실혼을 성립하였다라고 이제 판례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젊은 세대나 또 이제 간혹 연인 사이에서 주거를 같이 하는 동거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성당이나 절에서 혼인 예식을 했거나 가족들이 그들을 부부로 인정하고 있다거나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동거의 개념이랑은 다른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간혹 상대방은 나랑 이제 그 혼인이라 사실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동거라 생각하는 조금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사실혼과 동거는 법률상으로 봤을 때 적용되는 법률 다르고 입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 사실혼도 민법상의 법률혼은 아니지만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를 이룬 실체로 볼 수 있다면 판례 입법을 통해서 혼인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부부간의 의무 그대로 다 적용되고요. 또 이 부부가 헤어질 때 발생되는 이제 부부관계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의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이제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동거랑 사실혼의 이 어떤 다툼이 있는 경우가 연금을 받는다거나 또 임대차 계약 관계의 경우 법률에서 사실혼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데, 그 연금 수급권자가 이제 사실혼을 한 배우자랑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나 또 다른 가족하고 이제 대립되는 경우에 이게 사실혼이냐 동거냐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법원에 사실혼 관계 항의 소송이라는 소송을 내서 다툼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 민법에서는 부부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부간의 의무, 동거하고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부간의 의무를 저버려서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 부양, 동거, 정죄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것으로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간의 의무가 법률상의 의무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의무는 법률혼뿐만이 아니라
관념상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혼에서도 이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부부가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살더라도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실체가 있고 부부라면 두 당사자가 부부라고 생각한다면 부양, 동거, 정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 정죄 의무를 저버렸다 하면 그 정죄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간통죄라고 해서 부부 중 일방이 이제 부부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제 간통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을 때는 형법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건 법률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간통죄라는 형법상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처벌을 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바람 피워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형사처벌만 하지 않는 것이고 민법상의 의무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실혼은 이제 사회적 관념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했는데, 법률혼의 배우자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과거에 혼인신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별거를 하시고, 이 별거라는 건 이혼은 안 했잖아요. 떨어져 있기만 한 거잖아요. 법률상에 혼인신고를 해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만나고 있는 사이에서 좋아하는 분이 생겨서 그분과 이제 함께 살고 사실혼을 이루었다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앞에 혼인혼이 있는데 뒤에 사실혼이 있는 거는 중혼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혼인은 사실혼이 아니고 중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보호하는 국가에서 판례상으로, 관념상으로, 통념상으로 보호하는 사실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기본이 되는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법률혼의 경우에는 존재하고 있고, 간혹 어떤 경우에 오랫동안 떨어져 살면은 그 가족관계서상에 그 상대 배우자가 사라지는 경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한번 등재된 그 배우자는 그냥 없어지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냥 없어진 거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대 배우자랑 떨어져 있는 상황에 상대 배우자가 그 연락 두절 상태의 그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했고,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아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던 그 이혼으로 인해 그 상대방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상에 그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를 정리해서 내가 없어진 것이지, 가만히 있는 자동으로, 오랫동안 안 보면 자동으로는 아닙니다. 자, 또 우리가 재혼을 한다거나 사람을 이제 다시 만나거나 또 그 사람이 혼인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실혼의 경우에는 아예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미혼으로 나오니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 법률혼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즉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게 돼서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현재의 가족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과거에 혼인을 했다가 혼인신고를 했고 이제 이혼을 할지라도 현재 배우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미혼으로 나오겠죠. 그렇지만 과거에 혼인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볼 때는 상세 보기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과거 그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라고 해서 혼인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정리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데, 아까 남보다 못하는 가족 경우에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를 한다거나 둘 중 한 사람이 이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을 때 관계를 정리를 하면 자연스럽게 별도의 이혼이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혼인신고한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관서에 그 정리를 위해서 이혼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귀책, 부양, 동거, 정죄의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사유 등으로 이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이를 정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 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도 됩니다. 아까 법률상의 혼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에 이미 혼인 신고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실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혼이라는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지만 사실혼도 부양, 동거, 정죄의 의무가 있는 부부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저버렸을 때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재산 분할을 해야 된다면 부부가 이제 혼인 사이에 같은 명의로 하고 있는 또 상대 명의로 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과 이혼의 경우 법률혼의 경우에 이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만 차이가 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것은 똑같이 있게 됩니다. 다만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만 하게 되고 내 자녀에 대해서 누가 키울 것인지,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를 얼마 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만 있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포함이 되지 않게 되고요.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은 합의 이후에 2년 내에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같은 이혼이지만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법에서 6가지 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의무, 부양, 동거, 정조에 대한 의무를 조금 자세하게 상대방이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동거를 하지 않는 생사가 한 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등등의 내용 등을 이제 이야기하고, 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제 이유 사유를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해서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행위가 있었을 때도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재판상 이혼의 이 사유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재판상의 그 이혼의 경우는 이혼 청구를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는 사람이 상대방의 귀책을 들어서 저 사람이 저런 잘못했으니까 제가 이혼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간혹 상담을 해보면 상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는데, 바람을 피웠는데 오히려 자기가 집을 나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혼을 청구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의 원인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귀책을 한 귀책 배우자가 이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있는데, 대한민국 법원은 기본적으로 귀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을 한 경우에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 이혼 안 할래요 하면은 법원에서 이혼 청구에 대해서 기각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미 부부 사이가 바탕이 되었고 부부 양반이 다 잘못을 했고, 사실 이제 이 부부 사이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느냐를 따지기 어려울 정도의 바탕됐다라고 하면 이혼 판결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혼 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이제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혼해 주십시오 라고 이혼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 무슨 소리예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소송을 당한 분이 또 이혼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소라고 해서.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을 하면서 이혼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이혼이라는 것이 재판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서로 쌍방의 다툼으로 이어지고 쌍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더 이 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그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또 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나누어야 될 재산이 있고 상대방이 잘못이 명백하다면 이제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규책 사유를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상대방이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뭐 이제 사용한 카드 내역이라든지 또 숨겨둔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돈을 받아야 될 입장과 돈을 줘야 될 입장에 첨예한 갈등이 발생되게 되고, 이것은 실제로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감정적인 문제랑 결부되어서 더 치열한 어떤 이해관계의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부가 미래를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투자하고 함께 일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같이 살면서 내일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고, 또 잘못을 했다라고 해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용서를 했다거나 잘못을 한 2년이 지나갔거나 한 경우에는 이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혼이라는 것이 쉽지만 어려운 아주 결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규칙 사유에 대한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부 사이의 관계가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가끔 이제 이혼의 사유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경우 이뤄지는 경우 있는데, 실제로 바람을 피웠다, 부정한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자녀에 대한 이유가 많죠. 자녀 때문에, 자녀 결혼 때문에, 자녀 양육 때문에, 또 그래도 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지만 어쨌든 내 배우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혼인관계를 흔들고 가정의 평화를 흔든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는 상간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혼을 하면서 이혼의 상대방에게 당신이 나에게 불행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규칙 사유를 묻고, 그 상대방의 그 상간자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 불륜관계를 일으킨 그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나의 배우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묻지 않지만 나와 내 남편에게 관계를 가진 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당신이 왜 우리 가정을 흔들었느냐, 왜 우리 배우자를 흔들어서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했느냐라는 청구를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제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남편과 불륜관계 이루지도 않았고 또 실제로 불륜관계 이루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배우자가 더 잘못을 했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돼요? 라는 이 첨예한 이해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소송을 당한다라고 했을 때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소송한 사람의 모든 걸 원하는 대로 다 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입장을 법원에 현출을 하고 판사님이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 모든 상황에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 주장 그대로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되고, 나의 입장을 변론을 해서 이제 이쪽 저쪽의 모든 입장을 듣고 판사가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가고 만들어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모든 위기관계가 사실 이해관계의 갈등이고, 일률적으로 뭐 A다 B다 C다라고 결정될 수 없고 상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우리 가족관계 남보다 못한 부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가족관계 갈등에는, 또 위기에는 단순히 이제 이혼을 하거나 뭐 부부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사망으로 인한 어떤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이별을 하는 경우에 이혼이 아니라 이제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또 부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상속이라는 것들이 발생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미 당신의 부친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친께서 그 새어머니와 사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에게 많은 부분을 증여를 하신 상황인데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에 이분에게 새어머니 재산이 상속되느냐고 제가 질문하시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이 아주 좋은 부동산, 땅, 집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빚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빚도 소급 재산이라고 해서 재산으로 보는데 이 적극 재산보다 소급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